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저번 영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후로 하게 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그리고 그 방법들, 그 함수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머신러닝 앞쪽을 살짝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앞쪽을 살짝 설명드리다가, 그쪽 설명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제가 코드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라이브러리 설명을 드렸으니, 그 라이브러리에 좀 더 상세한 딥한 기능은 이후에 제가 하면서 계속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실제 진짜 이제 러닝하는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머신러닝이라고 할 때 뭐 분류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뭐 저도 똑같이 다른 데 보면 항상 나오는 뭐 그 내용을 얘기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면서 그것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뭔지를 좀 같이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앞으로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같이 생각을 좀 같이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영상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머신러닝 잘 모른다 하더라도 워낙 요즘 많이 얘기하니까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뭐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시리즈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뭐 간단하게도 코드 짜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니까 지도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 뭐 분류나 회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학적으로 살짝만 한번 보죠. 이후에 수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수학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핵심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이해하고 나면 그 뒤에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만 조금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조금만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 뒤쪽은 그 원리에 의해서 같이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깊게는 하지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에서만 같이 한번 해보죠.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결국은 함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 현상들을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 한번 이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하고 같이 해서 이 기본적인 틀을 다 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텐서를 설명드리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y 이꼴 fx라고 할 때 우리 많이 했죠. 함수 할 때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x에다가 사과를 집어넣으면 y로 맛있다. 그 다음에 뭐 x에다가 약을 집어넣으면 한약 집어넣으면 y에 써서 맛없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x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x에다가 어떤 값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답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는 맛있다. 그 다음에 한약은 맛없다 라고 하는 x값들을 주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함수를 하면 안 되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사람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라는 게 이게 혀로부터 들어온 어떤 신호가 뇌를 통해서 뇌에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혀로는 어떤 신호가 들어오느냐 그게 나중에 뒤에 가면 피처가 되고 그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느냐가 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X라는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 줬을 때 그 답은 Y가 맞아라고 하는 이미 결과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결과를 알려줬을 때 그때 무엇이 학습이 되느냐 하면 이 F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해가 아마 편하실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
분류나 회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X에 값을 넣어주고 데이터를 주고 답을 줬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를 쫙 봤을 때 그러고나 이걸 다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아 이거는 뭐야 내가 옛날에 봤던 데이터에서는 뭐였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뭐라고 생각해 라고 분류를 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회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X값을 줬을 때 Y값이 뭐야 라고 X값이 주어졌을 때 Y를 예측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사용되는 게 지도학습이 사용이 되고요. 그럼 비지도학습은 뭐냐 하면 y fx라고 했을 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눈치채신 분도 있죠 벌써? 자 그러면 당연히 x는 주어집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막 주어져요. 데이터들이 막 주어졌는데 이때 y는 몰라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 사실은 비지도학습과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죠. 근데 그 좀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자 x가 주어졌을 때 답을 안 알려줍니다. 답을 안 알려주는데 시스템이 결국은 이 f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안에 규칙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비지도 학습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체 데이터를 봤더니 클러스터링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데이터를 x에다가 막 집어넣어주면 아 얘네들은 이런 어떤 타입의 분류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룹이 지어질 수 있어 라든지 이런 군집 클러스터링 학습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차원 축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그 안에 피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사과가 맛있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과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먹어서 입으로 먹었을 때 혀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 그 다음 코로 맡아지는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세포의 신경신호로 다 들어가겠죠. 그죠? 인풋 데이터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들어갔을 때 사람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나한테 좋아.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거기에 사실은 뭐 한 개가 빠졌는데, R이 빠졌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좀 더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것들을 했을 때 피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뭐 수천 가지의 피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도 그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 감각 신호를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겠죠. 사과를 손으로 잡았을 때 그 느낌부터 시작해서 먹었을 때 맛도 뭐 쓴맛, 단맛 여러 개의 신호들이 들어갈 겁니다. 입력 신호로 막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얘네들을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꼭 이 어떤 이거 최종적인 결과는 이거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손으로부터 들어온 신호가 굳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거보다는 오히려 냄새라든지 아니면 단 냄새, 그죠? 그 다음에 뭐 입으로 들어왔던 어떤 맛, 그죠? 그 사과 안에 들어있던 여러 개의 그 분자들이 있잖아요. 그 분자들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신경세포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들의 그 맛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로만으로도 확실하게 확 분류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차원이 축소된 거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만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거를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잠재된 데이터의 잠재된 진정한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원시 데이터의 필처의 개수를 줄이는 작업을 차원 축소라 그러는데 이 차원 축소 뭐 이러는 것들을 할 때 비지도 학습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광학습이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뭐냐면 y fx가 있다고 칠게요. y fx가 있을 때 얘는 r이라는 놈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데이터는 주어져야 돼요. 그죠? x라는 게 주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y도 약간은 주어집니다. 이걸 환경이라 그래서 주어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막 들어가요. 우리가 학습하는 거와 똑같아. 강화학습. 그러니까 이게 이세돌 구단하고 했던 그 알파고가 이 강화학습을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였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주면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없던 데이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환경이 있고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일정 답을 알려줘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의 생각하는 답들은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environment로부터 강화학습을 하기 위한 environment로부터 이 값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리워드 값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떤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상황에서 X라는 행동을 하면 어떤 예를 들어 R이라는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A라는 상황에서 Y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ER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ER이라는 행동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ER이라는 행동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 환경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환경 안을 이해하는 함수, 그래서 결국은 그 환경을 이해하는 F라는 함수를 찾아내는, 학습하는, 그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이 Y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경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해서, 사실은 이 강화학습은 Y도 살짝 학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환경상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행위자의 행동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강화학습, 뭐 게임을 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고 뭐 이러는 것들 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크게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어떤 건지는 아셨을 거고, 그럼 이 이후에 이제 이 이후 동영상부터 이걸 하나하나씩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